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을 담당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28강 식품영업소와 위생관리 및 HACCP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했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 11장 핵심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29강. 자, 페이지 349쪽을 펴보시면,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식품 제조 공장에서 생긴 폐기물의 이상적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했죠. 자, 이번은 해양투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제조 공장에서 생긴 폐기물은 주로 유기물이죠. 자, 그래서 미생물의 분해가 될 수 있는 유기물인데 해양투기를 하면은 나가 오염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각법 같은 경우도 젖은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환경 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오고, 또 안몰법은 말 그대로 토양 속에 매몰을 하다 보니까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맞는 이상적인 처리 방법은 퇴비화법이죠. 퇴비화법은 뭡니까? 자,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시키죠. 유기물을 미생물이 먹고 분해했을 때 나오는 그 퇴비,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하수 처리법 중 생물학적 처리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생물학적 처리법은 뭐죠? 자,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죠. 보통 부패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기성 처리법이고 활성 온이법이다. 현기성 처리법이란 건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고, 활성 온이법이나 살수 여상법은 뭡니까? 자,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이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응집 침전법이라고 했는데, 응집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부유물을 엉기게 한 다음에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가라앉히는 건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현기성 소화 처리에 적당한 폐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보통 현기성 소화 처리나 호기성 소화 처리나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죠. 자, 1번 증류수 제조 공장의 증류 폐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기성 소화 처리에 적당합니다. 2번 유기성 폐수의 활성 슬러지 처리에서의 폐슬러지 맞죠? 식품 가공 폐수에서 유기물이 자, 폐수가 나오죠, 여러분. 3번 같은 경우 도금 공장 폐수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될 수 없는 독성 물질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가 않으니까는. 자, 그다음 4번 봅시다. 분뇨 처리장의 위치 선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했는데, 2번 여유부지의 확보가 용이한 것 맞죠? 그 다음에 3번 희석수의 확보가 가능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운반의 효율성도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죠. 사람이 많이 밀집한 곳. 이것은 사람이 좀 드문 곳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건 자, 분뇨 처리장 위치 선정 시 유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350쪽을 보시면은 자, 5번 문제 나와 있죠. 다음 중 물의 자정작용이 아닌 건, 자정작용이 뭡니까? 자, 물에 자, 자연 스스로 정화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 처리 방법, 그 다음에 물리적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이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자, 뭡니까? 물리적 처리는 보통 이제 물에 의해서 희석이 되거나 침전, 그 다음에 여과, 알갱이차를 이용한 거죠. 확산 등. 그리고 화학적 처리는 뭡니까? 산화 환원작용, 중화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햇빛에 의한 오염물질 분해. 생물학적 적은 미생물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질,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은 다 맞습니다. 희석과 확산과 침전은 물리적 처리 방법이죠, 여러분. 자, 4번 부유물, 부유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봅시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합성 오가닉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벌킹의 대책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보통 폐기물 처리에서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선 벌킹의 대책 그런 거에 좀 팽창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포기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켜야 되겠죠, 포기량을. 그래서 답은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벌킹의 대책에 관한 걸로는 유입수를 희석하여 BOD 부하를 낮춰야 되죠. BOD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BOD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유입수를 감소시킨다. 그다음 염소를 정량 주입한다. 이건 거 맞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이게 분해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다음 7번 문제 체크하십시오. 자, 다음 중 색적 처리 방법 중 호기성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산화지법, 산해상법, 활성온이법 같은 경우는 호기성 미생물, 자 산소로 호흡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부패조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기성 처리죠. 그래서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현기성 처리는 임호부조나 부패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기성 처리는 활성온이법, 살수여상법, 그 다음에 산화지법, 산소를 공급해서 호기성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가봅시다. 8번 문제 같은 경우 이번 장에 해당하지 않고 전 장에 해당하죠. 자, 분뇨 소독 및 위생 처리로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분변의 지표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장티푸스죠. 보통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뇨의 소독 및 위생 처리로 발생률을 감소시킵니다. 이건 다른 장에 있었죠. 그 앞에.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1쪽을 보시면 여러분, 자, 9번 문제 봅시다. 음료수의 소독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음료수의 소독 목적은 뭡니까? 병원균 사멸이죠. 물속에 있는 자,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의 사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9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공장 폐수 중 활성 슬러지가 가장 벌킹하기 쉬운 폐수는 했는데 요랬을 때는 자, 팽창을 일으켜 팽화를 일으키기 쉬운 고농도 유기성 폐수 배출원이죠. 그러니까 유기성 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배출원을 찾아보면 되겠죠. 2, 3, 4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기성 폐수보다는 자, 2, 3은 무기성 폐수가 나오는 것이고 4번에서 식품 오물 폐수 같은 경우도 뭐 유기성 폐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기 폐수 중 활성 슬러지가 가장 벌킹하기 쉬운 것은 양조장 폐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산화지법으로 오수를 정화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산화지법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하는데 호기성 미생물과 그 다음에 조류죠. 조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뭐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을 얘기하는데 이런 햇빛과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었을 때 자,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죠, 여러분.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생물산화지법으로 하수를 처리할 경우 하수 정화에 가장 필요한 생물은 무엇인가? 조류라고 얘기했죠. 보통 산화지법에서는 우리가 산소가 공급하면서 호기성 미생물이 또 자, 조류, 예, 먹이원이 되는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햇빛을 쬐어줬을 때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하죠.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공급받고 그 다음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녹조류. 자, 이거죠.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녹 같은 경우는 민물, 강물에서 우리가 잘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적조류 같은 경우 바다에서 증가하는 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를 봅시다. 호기성 분해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했는데 호기성은 뭡니까? 산소를 공급시켜 가지고 자, 산소를 호흡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자,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여러분.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2쪽을 보시면 자, 14번 문제를 가봅시다, 여러분. 자, 용수의 수질 검사에서 자, KMnO4 자, 과망간산 칼륨이죠. 이건 뭐로 쓰입니까? 산소수가 많기 때문에 산화제로 쓰입니다. 산화제가 뭡니까?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산화제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산화제로 쓰이는 게 과망간산 칼륨이죠, 여러분. 그래서 산소수가 많은 것. 오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되게 산화제로 쓰이지만은 저런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 산화제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유기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화제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유기물이 많은 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산화제가 많이 쓰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산화제가 증가한다는 것 물속에 뭡니까? COD. 그 다음에 우리가 BOD가 높아지죠. 자,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그 다음에 BOD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이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5번 봅시다. HACP
HACCP의 기본 원칙 중 적용 7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HACCP가 뭡니까 여러분? 자, 위의 요소 중점 관리 제도죠. 그러니까 식품 공장이나 이런 급식소에서 전 과정에 걸쳐서 위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거나 또는 그 허용치 기준 이하로 낮추는 그런 관리죠. 시스템이죠, 여러분. 그래서 HACCP의 기본 원칙 중 적용 7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전부 적용 7원칙에 해당하죠. 자, 4번이죠.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적용 7원칙 이전에 준비 5단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HACCP 팀 구성은 준비 5단계에 해당한다 해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6번 봅시다. HACCP의 적용 순서와 그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1번 준비 5단계에 해당하죠. HACCP 팀 구성. 자, 제품의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3번 위의 분석. 자, 이건 적용 7원칙에 해당하는데 위의 분석은 뭡니까? 원료, 제조 공정 등에 대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물리학적 위의 요소를 분석한다. 자, 평가하고 분석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개선 조치 방법 설정인데 모니터링 결과 관리 체제에 자 어떻게 합니까? CCP에 대한 중점 관리 제도에 대한 관리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자 대비한 개선 조치 방법을 설정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 2번을 봅시다. 용도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도 확인은 뭡니까? 해당 식품의 의도된 사용 방법, 대상, 소비자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제품에 대한 특성, 성분 조성, 유통 조건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이건 제품 설명서 작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에 대한 작성입니다. 용도 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봅시다. HACCP 위의 요소 중점 관리 제도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하자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뭡니까?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해가지고 일명 해썹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3번 봅시다. HA는 하자 애널리시스죠. 위의 요소 분석이죠. 위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4번 자, 이런 HACCP 제도를 미국에서 초기 시행했는데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서 1995년 12월에 도입됐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2번을 봅시다. 최종 제품의 검사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최종 제품이 아니죠. HACCP는 자 가공 공정, 그 다음에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53쪽을 봅시다, 여러분. 18번 문제죠.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뭐 준비 자 여기 얘기했을 때 뭡니까? GMP하고 우리가 여기 앞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페이지 몇 쪽을 펴보시면 되냐면은 자 330쪽입니다. GMP 여건에서 SSOP를 준수해야 된다 했는데 GMP가 뭡니까? 적정 제조 기준을 마련해야 되죠. 그 다음에 SSOP는 뭐죠? 표준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HACCP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1번 봅시다. 작업장 위생 관리 기준, 그 다음에 작업장 종업원의 위생 교육, 그 다음에 4번 시험과 검사의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18번에 2번이죠. HACCP 팀 구성은 준비 5단계. 자, HACCP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5단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봅시다. 다음 HACCP 적용 절차 중 HACCP 준비 5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1번이다, 2번이다, 3번 같은 경우, 1번이다,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적용 7원칙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 교육 및 훈련 절차 확립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전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고, 그럼 봅시다, 여러분. 자, HACCP 전 단계, 자, 5단계는 뭡니까, 여러분? 자, HACCP 팀 구성, 제품의 용도 확인, 순서대로 갑니다. 제품 설명서 작성,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19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을 봅시다, 여러분. 다음 중 HACCP의 적용 7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데, 자, 1번, 2번,
4번 같은 경우, 4번이나 1번 같은 경우, 자, 이런 거 개념 확립이다. 4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준비 5단계에 해당하죠, 여러분. 자, 답은 3번이죠.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를 하는 거는 적용 7원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HACCP의 적용 7원칙 후단계라고 하죠.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중점 관리, CP를 결정하고 그다음 한계 기준 설정, 그다음에 모니터링 체계 확립, 그다음에 개선 조치 방법 설정, 검증 절차 및 방법, 그다음에 설정하고 문서 기록 및 유지 방법, 이것이 이제 적용 7원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도 체크하시고 21번 봅시다. 다음 중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식품 위생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거는 다 맞죠. 2번 같은 경우는 어류, 육류, 계란을 취급한 후에는 손을 씻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냉장고와 냉동실에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도록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칼, 도마는 육류용, 어류용, 야채용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이것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업소나 모든 급식소에서도 해당하는 거고 가정에도 해당하는 것이죠. 자, 1번 봅시다. 육류는 실온에서 천천히 해당한다. 육류를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이 될 수도 있죠. 보통 육류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나 흐르는 물에 해동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여러분. 354쪽에 HACCP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했죠. 자, 보통 HACCP는 종래 방법보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봅시다. 2번 보다 많은 위의 요소의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식품 급식소나 식품 가공 공정에서 전 과정에 걸쳐서 위의 요소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문제 발생 전 선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문제 발생 후에 후조치가 아니고 선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제품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제품 안전 관리에 숙련성이 요구된다. 반드시 숙련성이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자, 비숙련자도 HACCP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HACCP 제도의 정 7원칙 중 가장 처음 단계는, 자, HA 요소 분석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순서대로 가보자면 준비 5단계는 뭡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HACCP 팀 구성하죠.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품 용도를 확인한 다음에 공정 흐름도 작성해서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을 하죠. 이게 이제 준비 5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7원칙은 이제 후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위의 요소를 분석해야 되겠죠, HA. 그 다음에 CCP라는 건 뭡니까? 중요 관리점을 결정한다, 관리 지정.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관리 체계 확립하죠. 그 다음에 개선 조치 방법을 설정하고 검증 절차 및 방법 설정.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문서 및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고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20번 갑시다. ACCP의 7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4번이죠, 여러분. 공정 흥도의 현장 확인 같은 경우는 준비 5단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5쪽에 25번 문제를 갑시다. HACCP를 실시하는 이유로 틀린 것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1번 식품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식품의 과학적 위생관리 맞습니다. 4번 식품 위해 요소 규명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이죠. 식품의 영양학적 향상은 아닙니다. 위의 요소 중점관리 제도이기 때문에 영양학적 향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봅시다. HACCP의 우선 적용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죠. 보통 급식소에서나 우리가 식품 가공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무엇인가 했는데, 빙가류나 김치류, 배추김치, 그다음 가공품이나 어묵류, 이거 맞죠? 자, 누룽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2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봅시다. 식품의 위해 요소별 위해 종류 중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아닌 것은 했는데, 생물학적 위해 요소 하면은 우리가 부패 미생물, 세균, 부패 미생물은 보통 현기성 위생물을 얘기하죠. 세균, 바이러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4번이 틀렸죠, 여러분. 이건 화학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봅시다. HACP의 적용 순서와 그의 내용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1번 용도 확인, 제품에 대한 특성, 성분 조성 또는 유통 조건의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HACCP 팀 구성, 제품에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적 지식, 기술 가진 사람을 구성한다. 맞습니다.
4번 개선 조치 방법 설정은 자 모니터링 결과 관리한 후에 이제 모니터링 결과 CCP에 대한 관리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비한 개선 조치 방법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모니터 체계 확립이 아니죠. 이거는 원료 제조 공정 등에 대하여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 이건 위해 분석입니다. 적용 7원칙의 첫 단계죠. 위해 요소 분석, 위해 분석.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8번 문제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356쪽을 봅시다. 29번 문제를 분석해보면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죠. 1번 개선 조치라 하면 모니터링 결과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한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중요 관리점이라 하면 HACCP를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 또 공정을 말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4번 위해 요소 분석이라 하면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그런 위해 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이것도 맞죠, 여러분? 2번을 봅시다. 모니터링이라 하면은 중요 관리 자점에서의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모니터링 관리죠. 그만큼 자 위해 요소를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고 여기서는 이 내용은 뭡니까?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 이건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내용은 한계 기준 설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문제 봅시다. HACC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무엇인가? 1번 맞죠? CCP의 7원칙 순서는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그 다음에 한계 기준 설정,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법 설정,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조치 설정, 검증 방법 설정, 기록 유지 및 문서 관리 맞습니다. 2번 식품 제조 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여 위해 요건에 관계되는 점을 관리하는 도구이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자, 4번 한계 기준은 중요 관리점에서의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3번이죠. 위해 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조치 방식이라기보다는 사후 집중 관리 방식. 이건 종전의 HACCP 제도가 아닌 종전의 기존 방식이었죠. 옛날 과거. 그러면은 HACCP 제도 같은 경우는 사전 집중 관리 방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가 아닌 사전이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357쪽에 31번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HACCP는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가로와 표준 위생 관리 기준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 반드시 HACCP 이전에 우리는 뭐가? GMP 존재하에 SOP를 적용해야 되죠. GMP가 뭡니까, 여러분? 적정 기준이죠. 적정 제조 기준, 제조 기준 존재하에 표준 위생 기준, 관리 기준 이것이 마련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1번에 들어갈 답은 1번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단체 급식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HACCP의 7원칙을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하는 것을 잘 나열한 것은 자, 첫 번째 적용 7원칙에서 위해 분석, 그 다음에 중요 일정 결정 CCP죠. 그 다음에 CCP에 대한 한계 기준 설정, 그 다음에 들어갈 기억이 뭡니까, 여러분?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죠. 그래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개선 조치 설정한 다음에 그 니은에 들어갈 게 뭡니까, 여러분? 자, 검증 방법의 설정이죠. 자, 검증 방법의 설정해가지고 3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3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중요 관리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단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보통 중요 관리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단계는 뭡니까?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식품의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단계죠. 그 다음에 또 식품의 유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또는 식품의 유해 요소를 허용 수치 기준, 허용 수준 이하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단계. 이런 것들이 바로 CP 중요 관리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맞죠? 그 다음에 니을을 봅시다. 식품의 유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이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0번 33번 문제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 58쪽을 봅시다. 자, 34번 문제죠. 다음 식품관시설의 위생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했죠, 여러분. 자, 식품관시설의 위생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1번 식당, 급식소, 시설 중에 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조리실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검수실이죠. 자, 검수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온 원료들, 식품을 갖다가 자, 불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수실에서 저 조도가 가장 높아야 되죠. 보통 540 럭스, 540 럭스 이상이죠. 자, 그래서 조리실이 아닙니다. 자, 검수실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 3번 봅시다. 건물 내부의 모서리는 각이지도록 하여 청소에 용이해야 한다. 아니죠. 건물 내부의 모서리는 둥글게 해서 청소를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리시설이나 이런 시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죠. 네 번째, 건물의 구조는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목조 건축으로 한다. 아니죠. 이런 조리실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에 탈 수 있는 목조 건축은 위험합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34번에 2번이죠. 건물 내부의 바닥은 경사지게 하여 물이 잘 배수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를 가봅시다. HCCP 지정 집단 급식소의 수세 시설에서 갖춰야 할 설비와 물품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기억. 손을 말릴 수 있는 물품 해가지고 핸드드라이어. 맞죠? 우리가 수분이 존재했을 때는 미생물 번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건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수세시설, 냉수, 온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디귿 소독시설, 반드시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미생물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손 소독시설이 있어야 되고, 세척 물품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손톱솔 같은 경우는 보통 손톱 밑에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 반드시 손톱 밑에 세척을 하고, 비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맞죠? 35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문제죠. 다음 소세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보통 2번 생식품을 취급한 후, 맞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머리를 만진 후, 이런 것들은 바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식품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죠. 2번 세척된 식기를 만진 후, 이때는 소독용제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손세척을 따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선은 11장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마쳤고, 그 다음에는 부록이 나와 있죠, 여러분.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해분과 최근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품위생법이나 학교급식법은 여러분이, 자, 이거 법령으로 발표한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뒤에 있는 이제 모의고사 이해분과 다음 강에서는 최근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기 이전에 앞자부터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제 29강을 마치겠습니다.